네, 저는 고려대 산부인과 교수고요. 그리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겠구나. 사실은 어제도 제가 교회에서 요즘 하고 있는 교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기보다 교회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답은 I'm a Christian. 저는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입니다. 라합니다. 사실은 제 직업이 뭐냐? 저도 사실은 I'm a Christian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의 자리는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불이치 판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입법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 불이치 판결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이후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차분해져야겠구나, 냉정해져야겠구나, 흥분하면 안 되겠구나, 법을 잘 만드는데 기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는 언플랜드라는 영화가 개봉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언플랜드 영화를 보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있구나,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동영상은 아니고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 불일치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임신 22주 이후의 아이는 이후에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므로 더욱 인간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22주 이전은 인간에 가깝지 않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22주는 인간에 가깝고 거기 반대 대비되는 22주 이내는 인간으로부터 가깝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낙태의 범위를 22주 이내에서 논의를 하라는 것 같은 언급을 하였는데, 사실 아까 우리 사진 나눠준 걸 보면서, 입구에서 나눠준 걸 보면서 이것도 실제보다 좀 잘 못 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진을 보면은 임신 3개월 아기를 너무 작게 그렸어요. 사실은요. 임신 3개월이라고 써놓은 아기는 실제 임상에서는 임신 8주, 9주 정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임신 11주 아기, 저건 직접 초음파로 아기 뱃속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11주면 저렇게 정상적인 모습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11주 5일이면은 뭐 손으로 얼굴이 가리고 있죠.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만 저건 실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성숙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2주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초음파로,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 영상이 좋아져서 입체 영상을 직접 찍을 수 있고 산모가 다 봅니다.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12주면 저렇게, 여기가 17주면은 벌써 저렇게 옆에 귀도 보이고 손도 주먹도 쥐고 있고, 사실은 인간에 가깝다. 어떤 게 인간에 가깝다는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 뱃속의 아기는 10주를 넘으면서부터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18주의 모습이고요. 다음 주 보여주세요. 26주는 뭐 이제 손발까지 완벽하게, 10주가 넘으면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아기가 발육하면서 성장만 하는 과정이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기 손가락도 약하죠. 다음 보여주세요. 애기는 이제 28주 넘으면 전 성인하고 똑같은 모습이고, 다음 모습. 그 언플랜드 영화를 보면서 상담원이 아까도 잠깐 언플랜드를 소개했지만은 미국에서의 낙태 기관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실은 그 기관에서 추구했던 것은 낙태를 통한 이윤과 그리고 그 낙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뱃속의 아이는 모릅니다.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저기 보면 아시겠지만 애기 10주가 되면 입 벌리기도 하고요.
손발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려고 침습적인 양수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 염색체 검사를 위해서 양수 검사를 하는 경우, 바늘이 들어가면 아기가 바늘을 잡습니다. 바늘이 가까이 오면 손을 피합니다. 찔릴 것 같으면. 아이는 다 느낍니다. 아이가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14주만 되면 이제 14, 16주면 이제 호흡 운동을 하고 24주가 되면은 소리도 듣습니다. 28주가 되면 빛에 반응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윌리엄스라는 상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은요. 사실은 아기는 신경 발달이 아기 심장이 뛰면서 같이 아이의 신경은 같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뿐이죠. 우리가 소리를 못 지르면 안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아픈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고통받아도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건 아니다.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꼭 카운셀러가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아기는 잘 모릅니다. 통증을 못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통증과 별반 다르지 않은 통증을 느끼면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러면 이제 입법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는 좀 더 차분해져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다시 원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헌법 불합치 판결 전에 여성단체 상담을 하러 몇 번 자문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요구의 목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아기형인 경우에 낙태할 수 있게 하자.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게 하자. 인부 요청. 네. 이제는 꺼주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세 가지 요구 중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허용 사유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경제적 사유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단체에서 가장 흔하게 얘기를 든 거는 우리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면서 그쪽 단체에서 얘기한 가장 큰 사유는 예를 들면은 강간을 당한다든가 아니면은 사춘기 때 중고등학생이 임신을 했다든가 이런 예를 들고 있지만 임상 의료 현장에서 가장 흔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나는 셋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넷째다. 나는 다섯째다. 첫째, 둘째 이후에는 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지 마시고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회경제적 사유의 가장 큰 임상 현장에서 흔한 사유는 뭐냐면 첫째, 둘째가 있는데 셋째를 임신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던 선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존했기 때문에 나는 생존한 자고 뱃속의 아기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쯤에 세 가지 여성계에서 요구한 낙태의 사유 세 가지를 얘기했었지만 첫 번째 태아기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 발의한 법에 의하면 14주 이전에는 무조건 낙태하자. 14주부터 22주까지는 태아기형인 경우엔 낙태할 수 있게 포함시키자. 22주 이후에는 산모가 건강이 안 좋으면 낙태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22주 이후에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태아 기형에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 아마 장애인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차별금지를 강조하는 특정 정당에서 차별금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정당에서 태아기형 앞으로 태어나서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아기들은 뱃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법을 발의한 것에 성산생명연구소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의견 개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첫 번째, 태아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나와서 장애가 있다, 그러니 세상의 빛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박인숙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가면 박인숙 의원께서 쓴 소아 심장 전문가시기 때문에 소아 심장에 대한 굵은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태아 심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 저는 그 책도 봅니다. 여러 책 중에 박인숙 의원께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경의 지금 99% 이상은 다 치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는 그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사회가 서포트하고, 우리가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다 했을 때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우리한테 또 있다면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고치고 사회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법이지, 임신 중에 태아경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세상의 빛을 못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제 낙태 시술 전에 숙려기관과 상담제도, 그리고 낙태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요인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도화해야 됩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게 아마 숙려기관과 상담일 겁니다. 낙태 시술을 하는 기관에서는 저도 산부인과 의사지만 상담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술하는 사람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다른 곳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시술을 해야 된다면 그 요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낙태 허용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사실은 저는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주 3일 이전을 착상 정기라고 얘기합니다. 4주 3일이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아기가 수정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나팔관에서 만나서 자궁을 향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아직 착상된 시기 아닙니다. 한 5주 3일이 이제 4주 3일이 되면 착상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초음파를 보면 아기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5주 3일이 되면 아기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태아심장 금지법이라는 것을 발효해서 이제 5주 3일, 거기서 이제 6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주가 넘으면 낙태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은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크게 보면은 우리가 10주, 수정 후 8주, 그리고 임신 10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난 이후부터 8주, 그리고 우리가 임신 몇 주다라고 얘기하는 임신 10주까지를 우리가 태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태아기 때는, 엠브리오 피리어드 때는 그 발생기를 죄송합니다. 그때까지는 엠브리오닉 피리어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때까지는 아직 그리고 10주 이후부터는 태아기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사람의 모양과 아까 본 10주, 11주 사람의 모양과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꼭 주수를 고민해야 된다는 시점이라면 저희가 능력이 있다라면 태아 심박동 금지법을 해야겠죠. 5주 3일이나 6주.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논의돼야 될 것은 10주일 겁니다. 10주부터는 아기의 모습이 인간의 여러분들이나 그 전의 모습과 똑같다. 물론 수정하는 부터 생명은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을 결정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6주를 할 건지 10주를 할 건지 그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신 22주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므로 거기서부터 인간에 가깝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은 수정은 한 채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발육을 하게 되면 다 인간의 모습으로 발육할 거고 22주라고 얘기한 거는 22주 이전에 밖에 나온 다음에 의학적 도움을 줘도 살리기 어렵다는 것과
22주 이후에 의학적인 도움을 주면 살릴 수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22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가만 놔두면 다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발육할 아기들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는 낙태 시술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도 분만하는 의사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지만 병원에는 지금도 18주 산모, 예를 들면 27주 산모, 그리고 임신 초기 산모, 임신 초기에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해 있는 산모, 이런 다양한 분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이분들의 아기가, 이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임신을 잘 유지해서 최대한 생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의사고로 동시에 아기의 생명도 살리고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아기도 낙태 시술도 도와주라 그러면은 산부인과 의사도 정신변열병에 걸릴 겁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캐나다에 교환교수를 1년 있었지만 거기에는 낙태 지정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낙태 시술 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그 기관에서만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낙태 수술의 급여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낙태 수술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낙태 시술 자체가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급여화된 수가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러한 유산 수술이 급여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유산이 된 경우,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여러분 보험급여에서 급여화가 됩니다. 임신 7주, 8주에 아기 심장이 저절로 건강하지 못한 아기들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가 되는데 그 급여로 인해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비용은 매우 적은 돈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낙태 시술이 급여화돼서 많은 분들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태 시술로 인해서는 경제적 소득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기록이 좀 잡혀야 됩니다. 국가적인 데이터로 잡혀야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일부에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임의로 낙태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이러한 시술이 횡행하는 것들을 막고 그런 아기들이 거꾸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의사에게는 임신 산전진찰비나 분만 관련 수가 증가가처럼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사에게 수가를 올리자. 오늘의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 오늘 낙태랑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한 가지 일만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낙태를 하는 의사가 될 거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될 거냐. 이제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낙태를 하는 의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구체적인 현실이 되게끔 모든 낙태 시술은 급여화로 정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끔 하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의 건강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급여화로, 또 거꾸로 의사에게는 아기를 살리는 비용에 대한 수가 보전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출산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저출산위원회 지역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오히려 사망하시는 분이 출생한 아기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거의 들어간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의 이번에 낙태죄 폐지를 보고 국가도 되게 상당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인구 증가 아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것을 메시지를 줄 것인가? 아니면은 낙태를 자유롭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줄 것인가? 국가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거꾸로 얘기하면 저출산 극복에 확고한 의지로
그리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5가지를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아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낙태 시술 전에 임신 유지를 위한 숙려기관과 상담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한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낙태 허용 기간은 제가 책에는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된다. 일단 10주라는 기준을 제한했습니다. 넷째는 낙태 시술 기간을 지정해야 된다. 낙태를 하는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의료진. 거꾸로 의료진에게서 낙태를 안 하게끔 빼주는 게 아니라 낙태를 하려는 의료기관을 지정받고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만 낙태가 허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낙태 시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낙태 시술 급여화로 여성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5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